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마 여러분도 이름은 정말 익숙하실 거예요. 월마트. 이 월마트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냥 동네에 있는 큰 마트? 이 정도로 생각하셨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가 꽤 흥미로우실 겁니다. 월마트가 지금 어떻게 변신하고 있는지 또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월마트는 그 거대한 덩치만큼이나 뭐랄까 끊임없이 진화하는 기업이죠. 전통적인 유통 강자의 모습 뒤에 숨겨진 디지털 혁신이라든지 미래 성장 전략, 그리고 물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위험 요인까지 오늘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월마트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월마트라는 기업을 좀 새롭게 이해하시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월마트 하면 역시 그 압도적인 규모가 먼저 떠오르죠. 전 세계 매장 수가 10,000개가 넘는다고 하고 연매출은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고요. 이 거대한 몸집 자체가 이미 경쟁의 판도를 바꾸는 그런 힘 아닐까요? 물론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매장이 많다, 이걸 넘어서요, 이 규모가 구조적인 경쟁 우위로 이어진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면 같은 물건이라도 월마트는 다른 누구보다 훨씬 싸게 사올 힘이 있죠. 그게 바로 가격 교섭력이라는 거고요. 아, 가격 교섭력. 네, 여기서 아낀 돈은 결국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아, 단순히 그냥 싸게 파는 것, 그 이상의 어떤 구조적인 힘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재고 관리라든지 물류 효율성, 심지어 쌓이는 데이터까지 모든 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거네요, 이게. 맞습니다. 경쟁사 입장에선 정말 넘기 힘든 어떤 벽처럼 느껴지겠는데요.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월마트의 또 다른 무기는 바로 경기 방어력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기가 좋든 나쁘든 월마트는 꽤 꾸준하게 실적을 낸다는 거예요. 아, 경기를 안 탄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경기가 화랑일 때는 사람들이 가구나 전자제품 같은 약간 고가 상품의 지갑을 열고요. 반대로 경기가 좀 어려울 때는 식료품이나 생활용품 같은 필수재를 싸게 사려고 월마트를 찾게 되죠. 그러네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요즘엔 소득 수준이 좀 높은 사람들도 월마트를 더 많이 찾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예전엔 그냥 싸니까 간다, 이런 인식이 좀 강했다면 이제는 약간 합리적인 소비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이제 가치지향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월마트의 저렴한 가격, 그리고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상품 구색, 또 품질 좋은 자체 브랜드, PB 상품들, 이런 것들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안정성은 결국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으로 이어지고요. 덕분에 월마트는 꾸준히 미래를 위한 투자나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갖게 되는 거죠. 체력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재무 구조도 상당히 탄탄하다고 들었습니다. 빚이 별로 없다는 거죠? 요즘같이 금리가 높을 때는 이게 정말 큰 장점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거대한 자산 규모에 비해서 부채 비율이 현저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적으니까 다른 기업들이 좀 허리띠를 졸라맬 때 월마트는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배당금을 늘릴 여유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재무 건전성의 힘입니다. 네네. 효율적인 재고 관리나 전 세계로 분산된 사업 포트폴리오 역시 외부 충격에 대한 어떤 완충 역할을 해주고요. 이런 튼튼한 재무 기반 위에서 또 주주들에게 꾸준히 보답해온 역사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자사주 매입이라는 걸 꽤 오랫동안 해왔다면서요? 네,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여서 소각하거나 보유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여왔습니다. 전체 파이는 그대로인데 조각수가 줄어드니까 한 조각, 즉 주식 한 주당 돌아가는 이익이나 현금 흐름은 자연스럽게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죠. 주주 입장에서는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그렇죠. 배당금도 꾸준히 지급해왔고요. 단순히 돈을 잘 버는 것을 넘어서 그 이익을 주주들과 나누는 데에도 상당히 적극적이었다는 거네요. 정말 핵심은 이 모든 주주 환원이 안정적인 영업 현금 흐름에 기반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장사를 잘해서 번 돈으로 한다는 거죠. 아, 번 돈으로? 네, 상황에 따라서 자사주 매입이랑 배당 비율을 조절하는 그런 유연성까지 보여주면서 자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도 입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월마트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할 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주제로 넘어가 보죠.
바로 디지털 전환입니다. 온라인 매출 성장세가 정말 무섭다고 하던데요. 네, 전체 매출 성장률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온라인 부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온라인 매출 비중이 거의 20%에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수준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매출만 내는 게 아니라 수익성까지 함께 개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 사업은 보통 좀 돈이 많이 든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는 건가요? 뭐 비결 같은 게 있나요? 바로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전국에 촘촘히 깔린 매장들이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서 온라인 주문 처리와 배송을 위한 미니 물류센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마이크로 풀피먼트라고 부릅니다. 마이크로 풀필먼트. 네. 고객 집에서 가장 가까운 매장에서 바로 포장해서 배송을 하니까 배송 시간과 비용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이 오히려 이 디지털 시대에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군요. 오, 기발한데요. 그럼 또 다른 성장 엔진은 없나요? 마켓플레이스와 리테일 미디어라는 두 날해가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는 월마트가 직접 상품을 파는 것 외에 외부 판매자들이 월마트 플랫폼에 입점해서 물건을 팔 수 있게 하는 모델이에요. 아, 외부 판매자들. 네. 월마트는 재고 부담 없이 상품 구색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고요. 또 입점 판매자들에게 물류나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높은 수수료 수익을 얻습니다. 리테일 미디어는 뭔가요? 이름이 좀 생소한데요. 아, 그거요? 월마트 웹사이트나 앱에 상품 광고를 노출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아, 마진요? 네. 그리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월마트의 방대한 구매 데이터를 활용해서 광고 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죠. 월마트 커넥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광고계의 새로운 강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야, 듣고 보니 월마트가 단순히 물건 파는 회사가 아니라 정말 거대한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그 유료 멤버십 월마트 플러스도 이런 전력의 연장선상이겠죠, 그럼? 정확히 보셨습니다. 무료 배송이나 주유 할인 같은 혜택으로 고객들을 꽉 묶어두는 거죠. 락인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멤버십 회원들은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이 구매하는 경향이 있어서 전체 매출과 수익성 개선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디지털 전략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거죠. 이런 화려한 성장 전략 뒤에는 또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도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겠죠. 특히 자동화 기술 도입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물류센터는 물론이고 매장 내 상품 분류라든지 재고 관리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로봇과 인공지능,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인건비를 줄이는 것을 넘어서요. 처리 속도를 높이고 오류를 줄여서 전체적인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AI가 재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상품을 얼마나 주문해야 할지 예측해주면 불필요한 재고나 품절로 인한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주문이 늘어도 매장에서 처리하는 비중이 높다면 배송거리 단축 효과도 상당하겠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가까운 매장에서 바로 배송하니까 라스트마일 물류 비용이 구조적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있죠. 또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배송 경로를 짜고 한 번에 여러 건을 묶어서 배송하는 그런 밀도를 높여서 효율성을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비용 절감 노력이 뒷받침되니까 온라인 매출이 급증해도 전체 수익성을 방어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겁니다. 수익성 개선을 위한 또 다른 전략으로 카테고리 믹스 조절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월마트는 마진이 좀 낮은 식료품이나 생필품으로 고객을 꾸준히 끌어들입니다. 일단 고객이 매장에 오거나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그 다음에 마진율이 훨씬 높은 의류, 가전, 잡화 등의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이죠. 아, 그러니까 저마진 상품은 일종의 미끼 상품 역할을 하고 실제 수익은 고마진 상품에서 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하, 옴니채널 전략이 여기서 또 힘을 발휘하겠군요. 예를 들어 식료품 사러 왔다가 옷이나 가전제품 광고 같은 걸 보고 추가로 구매하게 만드는 식으로요. 맞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고객 동선 곳곳에 고마진 상품이나 광고 아니면 부가 서비스를 노출시켜서 자연스럽게 추가 구매와 교차 구매를 유도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마켓플레이스 역시 월마트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도 고마진 상품군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멤버십은 고객 충성도를 높여서 다양한 카테고리 구매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경쟁 환경 이야기도 좀 해보죠.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역시 아마존일 텐데요. 월마트가 아마존과 비교해서 가지는 강점은 뭘까요?
역시 가장 큰 차별점은 전국적인 오프라인 매장 네트워크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한 빠른 배송과 편리한 반품 픽업 서비스, 즉 옴니채널 역량이라고 하죠. 이게 아마존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부분입니다. 특히 신선식품 분야에서는 월마트의 초근접 매장망이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코스트코나 타겟 같은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어떻고요? 코스트코는 회원제 기반의 강력한 가격 경쟁력이 있지만 월마트는 훨씬 폭넓은 상품 구색과 편리한 온라인 접근성을 제공하죠. 타겟은 좀 세련된 이미지와 PB 상품 경쟁력이 강점이지만 월마트의 가격 경쟁력과 그 규모에는 아무래도 미치지 못하고요. 결국 월마트는 가격, 구색, 편의성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조합하고 여기에 디지털 역량을 더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압도적인 규모와 효율성, 그리고 경기 방어력, 탄탄한 재무 구조 위에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뤄내면서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거군요. 특히 리테일 미디어와 마켓플레이스의 시너지는 정말 강력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자체 플랫폼 안에서 광고와 판매 데이터가 직접 연결되는 그런 폐쇄 루프,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은 광고주들에게 매우 매력적이고요. 경쟁사들이 단기간에 복제하기 어려운 월마트만의 어떤 해작, 모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겠죠. 월마트 투자 시에 유의해야 할 리스크 요인들도 좀 짚어주시죠. 물론입니다. 가장 먼저 고려할 점은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아무래도 월마트의 성장성과 안정성이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 수준이 과거보다 좀 높아졌거든요. 좀 비싸졌다. 네. 그래서 향후 성장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하면 주가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디지털 사업의 수익성 문제도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 아닌가요? 그 배송비나 반품 비용 같은 구조적인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온라인 사업 확대에 따른 물류 비용, 특히 그 라스트 마일 배송 비용과 반품 처리 비용은 지속적인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동화 투자와 광고 수익 확대로 이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상쇄해 나갈 수 있을지 이게 수익성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네. 경쟁 심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리스크죠. 아마존, 타겟, 코스트코 외에도 새로운 형제의 커머스 플랫폼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경쟁 압박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이나 각종 규제 강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겠고요.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물류비 변동성, 그리고 식품 안전, 노동 환경,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규제 강화는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사업의 경우에는 환율 변동이나 각국의 어떤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도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고요. 와,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면 월마트의 현 주소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지표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너무 많아서 뭘 봐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힐 것 같은데요. 네, 핵심만 좀 추려보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전환의 성과를 보여주는 온라인 매출 성장률과 그 수익성 개선 추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내 온라인 사업의 이익률 변화가 중요하겠죠. 네, 이익률? 그리고 월마트 플러스 멤버십 순증 가입자 수와 리테일 미디어, 즉 월마트 커넥트의 광고 매출 성장세, 이건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의 입점 판매자 수 증가나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률도 중요하고요. 비용 효율성과 관련된 지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동화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단위당 처리 비용 변화라든지 라스트 마일 효율성을 보여주는 매장 기반 배송 픽업 비중, 그리고 전반적인 운용 효율성을 나타내는 재고 회전율 같은 것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전통적인 지표인 매장 트래픽, 그러니까 방문객 수죠. 그리고 객단가, 1인당 구매액 변화, 또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카테고리 믹스, 즉 식품 대 비식품 매출 비중 변화도 꾸준히 추적해야 하고요. 와, 정말 다각도로 살펴봐야 하는군요. 그럼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당장 뛰어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까요? 현재 월마트 주가가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급한 추격 매수보다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질 때나 실적 발표 전후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나눠서 사는 거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핵심 보유 자산으로 가져가되 밸류에이션 수준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리밸런싱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월마트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월마트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월마트의 투자 매력을 요약하면 한 5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규모의 경제고요. 둘째는 경기를 타지 않는 강력한 방어력과 가치 소비 트렌드의 수혜. 셋째는 낮은 부채 비율로 대변되는 견고한 재무 건전성. 네. 넷째는 수십 년간 이어진 꾸준한 주주환원 정책. 그리고 마지막 5째는 디지털 전환 성공과 고수익 신사업, 그러니까 이커머스나 광고 등을 통한 뚜렷한 성장성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월마트는 방어와 성장을 겸비한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분할 매수와 같은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 매력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월마트가 단순히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라 정말 데이터와 기술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혁신하는 거대한 플랫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여러분의 시각도 조금은 달라지셨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월마트의 변화는 사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전통적인 산업의 강자가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하고 재창조하면서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은 이런 겁니다. 월마트와 같은 이런 거대 플랫폼의 진화가 앞으로 우리의 소비 패턴뿐만 아니라 광고나 물류, 심지어 헬스케어 시장까지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 이건 오늘 나눈 이야기 너머에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